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기본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서 다 갖고 계시죠? 자, 기본서 내용 하나씩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는데, 기본 강의만 잘 들으시면은 큰 틀은 잡습니다. 큰 틀 잡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핵심 강의 들어갈 때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실력이 올라가니까 기본 강의 빠지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시법 시간인데 공시법의 경우는 기존에 기초 강의 들으신 분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데 두 개 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공시법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서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줄여서 공간정보관리법이란 말을 씁니다. 다시 이 법을 줄이게 되면 지적법으로 줄이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등기법으로 두 개 법을 배우십니다. 배우시는데 두 개 법의 색깔은 일단 출제 문제는 우리 법에서 24문제가 기출이 되는데 지적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기법이 12문제에서 합이 24문제가 기출이 됩니다. 2차 과목인데 지적법의 경우는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양도 적고 난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므로 이제 2번 정도 들으시고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게 되면 기출문제의 경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공부할 만 하겠죠. 점수가 쉽게 나오니까. 반면에 등기법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양도 상당히 많고 난이도가 지적법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양이 한 2배가량 됩니다. 그럼 똑같은 문항 출제에서 어떤 법은 난이도가 떨어지고 양도 적은 반면에 어떤 법은 난이도가 높고 양도 많더라. 그럼 공부할 때 방법은 어디부터 공부를 먼저 시작하느냐? 지적법을 먼저 공부해서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등기법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채워가시면은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순서이니까 항상 공부는 선, 지적, 후 등기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지적법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고 난 상태에서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점수가 자꾸 추가가 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공부 순서는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이 법을 먼저 다루는데 지적법입니다.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파트 1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지는데 이 법을 줄여서 공간정보관리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또 줄임말이 지적법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지적법의 경우는 우리 페이지 파트 1인데 19페이지의 용어 지적의 의의부터 해서 나옵니다. 기본서 19페이지입니다. 자, 지적이란 것이 무엇이냐?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을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 관계 등을 공적장부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자, 지적이란 말 뜻은 크게 토지의 호적을 줄인 말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부동산이란 것은 크게 둘로 나눠서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부동산 이외를 동산으로 인정한다가 민법에 규정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 있고 정착물 중에서 건물에 대해서 두 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토지란 부동산을 다루는 법이 어떤 법이냐? 바로 지적법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 건물을 다루는 법은 건축법이 담당을 해서 두 법을 나눠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의 경우는 지적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고 모든 건물은 건축법이 담당한다가 법의 큰 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예외 규정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은 주택법을 담당하겠다가 그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적 파트만 저한테 배우시고 건물에 관한 건축법은 공법 시간에 배우게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배울 것이 아니어서 이거는 저한테 안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지적법이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은 건축법이 담당하는 것이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지적이라는 것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적, 줄여서 토지의 호적을 줄인 말이 지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를 따고 호적의 적을 따서 만든 말이 지적이에요. 그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한 다음에 토지에 표시하고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 공시하는 법률을 지적이라고 씁니다. 지적을 왜 실시하고 또 목적이 정해지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 정의부터 해서 쭉 하나씩 풀고 들어갑니다. 지적이 의의가 왔으니까 모든 토지를 담당한다가 지적의 뜻이고 이제 이 법을 시행하면 용어 정의가 법에 규정하기를 이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을 공부할 당시에는 용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용어 정리가 기본이니까 하나씩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이란 뜻이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관청을 줄여서 지적소관청으로 합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군수와 구청장을 말한다 규정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관청인데 어디까지이냐? 먼저 군수부터. 군수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가평군의 예를 들게요. 경기도 가평군 같은 경우는 가평 군수가 소관청으로서 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가 두 개가 정해져요. 하나는 시가 존재해야 돼 구가 없는 시가 있고 구가 있는 시가 존재합니다. 구가 없는 시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남양주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시는 시지만 구가 없어요. 반대로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세 개로 세분해서 서울특별시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노원구란 구가 있다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인천시에도 광역시로서 구가 존재합니다. 인천시 기양구란 구가 있다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 맞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를 우리는 흔히 줄여서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자치구란 얘기는 이 구 안에서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는 성남시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죠. 하지만 이 구가 있는 시를 대표적인 예가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울시는 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시는 광역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 있는 시를 대도시란 말 씁니다. 대도시란 말이 쓰기 위해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만들어질 때 구가 만들어지면서 대도시란 묶어붙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가 많이 있죠.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도 있고 그 다음에 청주시 흥덕구 이렇게 구가 있는 시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관청이냐가 문제인데 가평 군수가 소관청 설명을 드렸어요. 반대로 남양주시는 시는 존재해도 구가 없죠. 이럴 때는 남양주 시장 자체가 소관청으로서 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구가 있는 시의 경우 누가 소관청이냐 이게 문제예요. 구가 있을 당시에는 특별시건 광역시건 대도시건 불문하고 구청장이 소관청이 될 것이며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범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누가 소관청이 된다? 시장이 소관청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가평군의 경우는 군수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며 특별시건 광역시건 대도시건 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될 것이며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시장의 범주 보니까 시장 범주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 따른 행정시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장도 시장이니까 포함이 되고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제외가 되고 구청장이 소관청이 된다 해서 구청장 범위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 해서 자치구도 구청장이고 아닌 경우 구청장으로서 다 소관청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될 겁니다. 자, 소관청은 어디까지 소관청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뭐 여기까지 출제한 적은 없어요. 없고 그냥 우리 개념상으로 누가 소관청인가 이렇게 파악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여서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되 세분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적구 목적이 정해지는데 목적이 법률 제1조가 됩니다. 1조의 내용이 과거에 18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18회 때 이후로 출제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제1조예요. 이 법은 왜 실시하느냐? 1조에 정해놓기를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목적이 국토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의 목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마지막 목적이란 것은 두 개 목적이 정해지는데 국토 효율적인 관리, 이게 공익 목적이고
사익 목적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사익 목적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정해서 이 법을 시행을 합니다. 18회 때 한번 기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내질 않으니까 가볍게 의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익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사익 목적은 국민의 소유권 보호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 법을 시행한다가 법률 1조의 내용으로서 정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용어 정리인데 두 번째의 경우는 지적 공부란 것이 나옵니다. 지적 공부는 지적법에 정해놓은 공적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지적 공부는 총 8가지를 의미하는데 8가지의 경우는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으며 공유지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지적도와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규정하되 괄호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해서 8개가 만들어집니다.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다 지적 공부의 종류 배우고 등록사항 정리할 테니까 가볍게 그냥 총 몇 가지가 있더라? 8개가 있더라. 그래서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으며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까지 해서 8가지 지적 공부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아주 옛날에 다음 지적 공부 연결로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출제한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출제 안 하니까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뒤에 배울 때 스스로 암기가 되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담기 위해서 만든 장부가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 용어 정리만 잘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장부이냐? 이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개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민원 처리를 위해서 뭐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서류를 띄고 싶을 때 이것저것 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딱 떼면은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장부가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르는 장부니까 시간 되시면 여러분 사시는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 한번 떼보시면은 아하 이렇게 생겼구나라고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삶의 체험이에요.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 보게 되면 이제 토지의 표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적법을 이루는 근간이 토지의 표시예요. 이거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분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길 바라고 자,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토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편해요. 토지의 표시란 말이 나오게 되면 몇 가지가 있더라? 6가지가 있더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어떻게 외워도 외우시는데 뭐 소지, 지면, 경자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외워도 외우는 것이 사실 공부예요.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지지소, 좌경면 외우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번개가 목표에 딱 적중했다. 그래서 번개가 목표에 딱 적중했다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시니까 어떻게 외우든 간에 외우는 것이 사실 공부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이라 부른다? 토지의 표시라 부른다 해서 암기를 꼭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번이에요.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지번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 흔히 쓰는 말 중에 지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번지라는 말을 사용도 합니다. 지번은 뭐고 번지는 뭘까? 지번과 번지라는 것은 2013년까지는 똑같았어요.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지번과 번지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달라져요. 과거에는 2013년까지는 지번이 번지로서 표시가 되다가 2014년부터는 지번과 번지를 따로 분류해서 이원화 체계로 따로 다룹니다. 2014년부터는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다가 지번의 뜻이고, 반대로 번지라는 것은 주소가 됩니다. 주소로서 두 개를 분리를 시켜서 현재 주소 표기할 때는 뭐를 사용하느냐?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주소를 표기합니다. 무슨 로, 몇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죠. 로도 있고 길도 있고 뭐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주소를 표기하겠다가 내용이 되므로 서로 두 개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배웁니다. 지번이라는 것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에서 필지마다 사람 이름처럼 붙인 번호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번지란 말이 굉장히 편했어요. 번지란 말 많이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이 법을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지번이란 말이 훨씬 편하니까 지번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되, 지번은 토지, 다른 말로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지번이란다 해서 공부하시고, 이 도로병주소의 경우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안 봐도 상관없고요. 지번만 잘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목인데, 지목이란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지목은 토지 사용 목적인데 뭘 따라 정하느냐? 지목은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20회 기출 문제에서 지목이란 것은 주된 성질에 따라, 성질이 아니라 용도, 주된 지형에 따라, 지형도 아니라 용도가 되니까 용도별로 지목을 부여하겠다가 현재 목적이 됩니다. 주된 용도를 통해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지목. 그 다음에 좌표입니다. 좌표란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좌표란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했다. 여기 좌표의 뜻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가 흔히 수학적 기호로 XY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 점을 표현하게 되면 XY 좌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쉽죠? 많이 보던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말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좌표란 것이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평면입니다. 평면이고, 그 다음에 XY 만난 것이 어떻게 만났느냐? 직각으로 만났습니다. 직각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Y축이 종선 수치가 될 것이며 X축이 횡선이 되어서 평면, 직각, 종횡 수치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좌표의 뜻이에요. 좌표란 것은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좌표라고 부른다 해서 말을 풀고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면 말이 참 어려워요. 평면, 직각, 종횡 수치?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하나씩 따져보시면 평면이고 직각이며 종횡이 만난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좌표라고 부른다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예요. 경계란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자, 경계점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경계점 종류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법에 규정하기를 경계점이라는 것은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는 좌표를 경계점이라고 부르겠다가 종류예요. 경계점은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선의 굴곡점, 또 하나가 좌표를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적도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예쁘장한 토지가 존재해요. 10번 땅 대가 존재합니다. 이 땅에 꺾이는 점이 몇 개가 있을까? 꺾이는 점은 4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4개를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를 것이며, 또 다른 말로 경계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점을 XY 좌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좌표 4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좌표도 뭘로 보겠다? 경계점으로 보겠다는 것이 경계점의 종류가 됩니다. 근데 경계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경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경계란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럼 경계점 이 4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선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좌표도 경계점이에요. 좌표 4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선이 바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타고 들어갈게요. 경계란 것은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경계점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2가지가 존재한다 해서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를 경계점이라고 부른다 해서 책에는 경계점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렇게 엮어서 같이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경계는 무엇을 직선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까? 말씀하신 편해져요.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더라. 경계점이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2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 또 하나가 좌표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공부가 편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용어가 면적인데, 면적이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규정합니다. 면적이란 것이 정의가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사진 임야도 많이 있고 비탈지상도 많이 있는데 면적은 언제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현행 지적법이라는 것이 2차원 지적을 실시합니다. 2차원 지적해서 평면 지적 실시하다 보니까 언제나 면적은 수평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토지가 아무리 임야처럼 굴곡이 심하고 비탈이 심하다 할지라도 수평, 투영 면적이 면적으로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평면상 넓이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 필지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게 필지 정의인데 토지의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셀 때는 1명, 2명, 3명 세는 단위가 있고 말을 셀 당시에도 단위가 있죠. 1필, 2필 단위가 정해집니다. 사람의 경우도 단위가 있고 짐승이 말도 단위가 있어요. 그럼 토지도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토지의 단위는 바로 무엇이냐? 필지입니다. 필지라는 것이 등록 단위로서 가장 작은 토지를 필지라고 부릅니다. 1필지, 2필지가 바로 토지 단위로 정해지는 것이고 필지의 크기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 단위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필지. 자, 그 다음에 지번부여 지역. 지번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정합니다.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일단 동이나 리 단위로 부여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동리란 개념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 노원구에 가니까 상계동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상계동이 존재한다 가정을 하고 상계 1동이 있고 상계 2동이 있으며 상계 3동으로 나눴다 한번 가정을 할게요. 전체가 상계동인데 동이 넓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세분해서 1동, 2동, 3동으로 세분했다 한번 가정을 합니다. 동이 몇 동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반상 3동까지 가정을 할 경우에 전체를 표시할 당시에는 상계동이 법정동 개념이에요. 전체를 표시할 때 뭐라고 부른다? 법정동 개념이고 1동, 2동, 3동은 주민센터가 따로 존재하고 행정을 따로 보다 보니까 1동, 2동, 3동을 표현할 때가 행정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을 표현할 때 상계동 전체를 법정동이라고 말 사용을 하고 1동, 2동, 3동을 행정동이라고 불러요. 이럴 경우에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 상계동을 부여할 때 전체를 통째로 부여할까? 아니면 1동은 1동끼리, 2동은 2동끼리, 3동은 3동끼리 따로따로 부여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답해 보시죠. 통째로 부여한다. 아니면은 각각 따로 부여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각각 따로 부여한다. 틀렸습니다. 통째로 부여합니다. 안에 상계동의 토지가 500필지라 이제 가정을 할게요. 500필지가 있던 가정하에 여기 1번이 될 것이고 쭉 흘러와서 맨 마지막이 500번으로서 규정이 됩니다. 그럼 상계동 안에 1동, 2동, 3동 동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지번은 존재하지 않는 게 그 뜻이에요. 상계동 안에는 똑같은 지번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표현상으로 이 500번을 최종 지번 또는 최종 본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사용할 때.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지번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최종 지번 또는 최종 본번 고릅니다. 그럼 사용 안 한 번호가 몇 번이 될까요? 501번. 그럼 501번이 사용 안 한 번호를 표현할 때 나중에 지번 공부할 때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이 말이 붙어요.
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제일 마지막 집원을 최종 집원 또는 최종 번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집원을 표현할 때 최종 번번, 다음 번번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 뜻이 무엇인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볼 것은 동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집원 공부할 때 활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용한 제일 마지막 집원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최종 집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거나 최종 번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표현할 때 최종 번번, 다음 번번에서 부를 때 내용 파악하시면 집원 공부할 때 편해집니다. 어쨌든 집원은 이렇게 상계동 또는 무슨 리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하겠다가 내용이 되므로 동, 리 단위로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부여 단위가 되니까 참고하시되 상계동 안에서 1동, 2동, 3동은 모를지언정 똑같은 집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편제 쓸 때 상계동 150번째에도 우편물은 찾아갑니다. 왜? 상계동 안에는 1동, 2동, 3동 다를지언정 150번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편물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표시 쪽에서 문제가 잘 나오고 이 부분이 기초가 되니까 용어 정리 잘해서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토지 이동 파트가 나오는데 토지 이동의 경우는 뜻이 뿌듯뿌듯해서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토지 이동의 이자가 무슨 이자이냐? 움직일 때 이동이 아니라 한자로 달을 이자를 씁니다. 달을 이자. 이 이자는 한자 달을 이자인데 이동할 때 움직인다 이동이 아니라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럼 무엇을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할 때 토지 이동에 해당되느냐 물어봤을 때 토지의 표시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럼 토지 표시란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금방 용어 정리할 때 토지 표시란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에서 소지, 지면, 경좌 이 6가지를 무엇이라고 부르더라?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토지 표시에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으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 표시에서 소지, 지면, 경자가 아닌 것들은 그렇죠.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에 해당할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바로 토지의 표시, 소지, 지면, 경좌 6개 보고 따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 6가지는 일부러 외우시라고 제가 강조한 겁니다. 한번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토지 이동이란 것은 줄여서 토지의 표시 몇 가지 있더라?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지진이지. 지진이라는 말 쓰는 거니까 지진이라는 건 다른 말 뜻이에요. 내용 잘 파악하시고 토지 이동 종류가 쭉 들어오는데 먼저 나온 것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라 하면 뜻인데 말 그대로 새롭게 등록하는 거예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하고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신규 등록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유, 수면, 매립지. 바닷가를 매립을 통해서 토지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이 매립지의 경우에 새롭게 등록할 토지가 되는 것이며 등록 안에 조그만 섬 같은 경우들의 존재할 경우 등록하겠다가 내용이 되어서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입적하듯이 토지를 최초로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신규 등록이라는 말 쓴다 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등록전환, 요게 좀 까탈스러운데 등록전환은 시험에서 출제를 참 많이 했어요. 등록전환은 순서가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장부가 등록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느냐? 순서가 맞아야 돼요. 순서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장부의 순서가 토지 순으로 바뀌는 경우를 등록 전환 거랍니다. 등록을 어디서 어디로 바꾸느냐? 토지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등록을 바꿨다 해서 등록 전환입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전환은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장부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느냐?
임임토지 순으로 바뀐다 해서 임임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등록 전환 거랍니다. 하나의 사례가 임야가 존재합니다. 임야가 존재하고 있다가 임야 등록할 장부는 임야대장, 임야도인데 여기다 건축허가 받아 집을 졌어요. 그럼 지목이 뭐가 될까요? 이 토지가 지목이 집을 지면서 대가 되는 경우 이렇게 지목 등이 바뀌면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야일 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고 있다가 대가 되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등록 전환거랍니다. 등록 전환은 시험에 출제를 잘하니까 내용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 용어가 분할. 분할은 쉽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나누는 경우를 분할 그럽니다. 반대로 합병은 합치는 거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나눌 때가 분할, 합치는 경우를 합병 그럽니다. 쉽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지목이 바뀌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지목 변경 그럽니다. 위에도 임야가 대로 바뀌었잖아요. 이때는 지목 바뀌는 거 아닌가요? 달라요, 개념이. 자, 한번 두 개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산이 존재합니다. 토지 있다는 가정과 여기는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이고 여기는 지목이 전입니다. 임야와 전이 있다는 가정하에 임야일 당시에는 등록할 장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가 등록할 장부이고 전이란 토지의 경우는 등록할 장부가 토지대장이랑 지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등록되어 있다가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형질 변경을 해서 대가 돼버리는 경우. 그럼 대란 등록을 어디에 해야 될까? 대란 토지는 당연히 등록할 장부가 토지대장이랑 지적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를 나눠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임야가 대가 된 경우는 지목이 바뀌었어요. 임야에서 대로. 지목도 바뀌는데 지목 하나 바뀌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목도 바뀌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지목도 바뀌고 대장, 도면 다 바뀌는 이 포괄적인 사유를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전환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반대로 전이 대가 되는 경우 지목은 바뀝니다. 지목은 바뀌는데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대장, 도면 바뀌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포괄적인 사유는 등록 전환, 협의로 지목 하나 바뀌는 경우를 지목 변경에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지목도 바뀌고 대장, 도면 다 바뀌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등록 전환. 동일한 대장상에서 지목 하나 바뀌는 경우를 지목 변경해서 이 두 가지 구별해서 파악하시면 쉬워집니다. 근데 등록 전환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등록 전환은 임임토지 기억하시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이란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우리가 도면이라고 칭하는 것이 지적도면 두 개가 존재하되 축척 변경 대상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게 되어 있으며 임야도란 말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임야도 대상에서 제외시키니까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 거랍니다. 이렇게 용어가 정해지니까 특색에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되겠죠. 등록 전환 중요하고요. 축척 변경 중요하니까 이 두 개 나머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되 축척 변경 대상도면은 뭐가 대상이냐?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한다 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되 축척도 작은 거에서 커지긴 하더라도 큰 게 작아지는 경우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용까지 파악하시면 용어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용어의 경우 정리만 잘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나온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고 들어가면서 내용을 세분하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용어의 경우 이제 마지막 용어 정해지는데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이란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가 측량의 의의입니다. 자, 두 개를 놓고 보시는데 하나는 측량을 통해 얻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측량을 실시를 하면 얻는 성과는 세 가지입니다. 경계 구할 수 있고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면적 구하는 것이 측량의 효과예요. 그럼 나중에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 경계, 좌표, 면적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측량.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합니까? 그렇죠. 측량. 이 말이 나오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경계, 좌표,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측량을 통해서 결정한다가 측량이 됩니다. 그럼 이 측량 안에는 또 하나 논점이라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이 정해지는데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인데 도시개발 사업 등 할 때 등이 말하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토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업을 의미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토지가 형질이 바뀌고 위치나 모양이 다 바뀌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형태가 바뀐과 동시에 면적이나 경계를 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 측량하는 것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다 해서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은 어떤 측량을 실시하느냐 물어봤을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다 해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이 거의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니까 언제 실시하는지 파악을 잘해서 내용을 잡아 놓으시면 편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등 나오면 어떤 측량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다 해서 잡고 넘어가시고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측량하는 경우가 지적 재조사 측량인데 이건 국가 사업으로서 국가가 측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조사 사업 시에 측량하는 것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고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시행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가 된다 해서 두 개를 세분하시고 넘어가시되 중요한 것은 지적 확정 측량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용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측량까지 해서 용어 정리를 마쳤는데 용어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하니까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토지 용어 정리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써먹을 용어 다 몰려 있으니까 내용 잘 파악하시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되 용어만 정리되어도 지적법에서 3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법률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용어입니다. 용어만 잘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더라도 내용 정리가 쉬워지니까 용어 꼭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은 토지 등록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